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버핏 흉내를 한참 이제 낼 때 한국의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료 주식을 많이 네, 샀거든요. 네. 제과, 음료.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사야 돼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게 됐나를 봤더니 IMF 때 헛짓거리 했던 네. 그 제과 업체들 음료 회사들이 해태음료. 예, 아웃이 되면서 네. 이게 사실상 과점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더라고요. 네. 이게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산업적인 변화, 공급자가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이게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당시에는 볼만한 안목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투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3프로TV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얼굴을 모셨습니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 같이 패널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축제 얘기를 네. 하다가 제가 진행을 하고 패널을 모시니까 네. 제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저도 뭐 조 대표님이 여기 나와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하여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뭐 섭외도 하고 있고 네. 진행도 하고 있고 예, 제 의견도 덧붙이고 있는데 오늘 좀 특별히 모신 거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 새로운 얼굴 그리고 좀 새로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신뢰를 가지시는 분을 모셔서 지금 장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특히 이제 가치 투자적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박 대표님을 좀 나중에 모시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스타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제가 일찍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워낙 뭐 가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3프로TV 시청자분들한테도 익숙하시고 또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오셨는데 오늘 이제 제 코너이니만큼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동학개미로 불리시는 개인 투자부들이 대거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장이 조금 힘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자신감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점차 이제 지쳐가고 계시고 이제 뭐 댓글이나 뭐 종목 토론방이나 뉴스들을 보면은 좀 포기하고 싶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 시장을 좀 실제로 떠나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난 2년간 이렇게 네. 한번 좀 네. 해고를 해보면서 뭐가 네.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 그 2020년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을 때 사실 한편으로는 약간 좀 우려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이제 상승장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약간 좀 그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복사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복사한다. 네. 이 안에 굉장히 투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약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시기에 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그 빅쇼트라는 영화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봤던 영화입니다. 네, 그 포지션은 이제 그쪽은 숏 포지션이고 저희들은 이제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투자를 했는지가 거기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서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빅숏을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모기지 채권 목록을 네. 다
다 검토를 하고 설마 이걸 누가 있겠어 했는데 정말 그걸 다 검토를 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렸고 또 이제 그분 말고 함께 투자했던 그 영화에서는 마크 바움이라고 나오는데 그 팀들은 실제로 그 대출이 일어난 현장을 다 방문을 해가지고 가가오고 방문해서 뭐 실제로 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뭐 연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일일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황당한 장면들을 이제 많이 네, 맞습니다. 마주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 수많은 보고서를 읽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 기업이 뭐 이런 투자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그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그 정도 투자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하셨는지 그게 이제 좀 그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투자대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제 경험으로는 투자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공부는 한 20-30% 정도 역할밖에 안 하고 나머지 한 70%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이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서 곧바로 수익을 취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올라가죠. 맞습니다. 쳤는데.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2005년에 이제 쇼 포지션을 잡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그 생각하고 반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그래서 손실이 계속 커지게 됐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웠던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간신히 버티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맞아서 큰 수익을 냈는데 네. 그래서 그 영화 장면을 보면 마이클 버리가 그 드럼을 치면서 그 본인의 그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해소하는. 네, 네. 그게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이 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인내의 기간이 지금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상승장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게 작년 한 6월 이후부터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 1년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치시면 사실은 투자가 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기다릴 각오가 돼 있었는지를 좀 자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네. 기간의 어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더 기다려야 되나? 네. 예. 뭐 그런 이제 생각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그 물론 사람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한 3년 정도는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도 이제 이 주인공들이 한 3년 정도 기다렸는데요. 하여튼 제 경험칙으로 보면 그 정도는 좀 기다릴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도 두 가지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장 때 기다리는 것과 상승장 때 쭉 놔두고 이제 기다리는 게 있는데 지금 네. 이제 후자에 가까운데 네. 이제 후자에 보통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은 하락장에서 뭘 해도 좀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이런 기간을 버티면 이제 결국에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는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뭘 사도 주가가 안 오르더라. 그리고 하락장은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올라갈 때 다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하락장을 피하기 위해서 또 시황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챙겨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모두 전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코로나 폭락 전에 주식을 다 팔고 100% 현금화 하신 분이 제 주변에 대단하신.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모습을 네. 보고 전액 현금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00% 현금화 하신 분이 제 주위에 계신데 그분이 한 1년 후 정도 지나서 이제 우연히 다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현금화를 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100%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진입 시기를 계속 노리다가 결국은 진입 시기를 놓치고
그때까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 현금을 100%인 상태에서 들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때 100%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비록 코로나로 폭락을 맞긴 했지만 결국은 반등을 해서 그 코로나 전 시점에 비해서 다들 뭐 한 2배 이상의 네. 그런 자산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그분은 폭락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산은 1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락을 피해서 바닥에 잽싸게 다시 살 수 있으면 물론 그게 최선이겠지만 사실은 그 타이밍을 계속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폭락을 다행히 피했다 하더라도 언제가 바닥인지를 내가 또 정확히 예측해서 그 바닥 시점에 정확히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매번 바닥에서 다시 사고 꼭지에 팔고 이런 작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2번을 연달아서 맞춘다는 게 네. 물론 2번을 맞추면 또 자산이 저희 같은 이제 종목쟁이들보다도 네.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케이스를 발견하기가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분이 뭐 간혹 뭐 한두 분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보면 다들 주식을 가득 든 상태에서 폭락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수익이 났던 거지. 그 타이밍을 잘 예측해서 하락장은 내가 피해 있다가 상승장에 들어와서 수익을 낸 뭐 그런 경우는 제 주위에는 네, 뭐 찾아보기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시장 예측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 배분을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 갭이 네. 벌어지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그런 촉이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장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 관련된 정보만 취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팩터들만 계속 취하시면서 그 논리를 강화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이게 자승자박이 돼버리는 너무 네. 부정론으로 빠져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거기 또 흔들려 버리거나 강하게 또 그 바뀐 상황을 밀어내는 이런 것들도 저는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커리어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일단 마이너스가 나면 네. 고객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는 차라리 그냥 자산 배분을 깔끔하게 있고 종목 선택에 집중하는 게 낫다.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셨던 송근혁 CIO가 네. 네. 최고의 해지는 그냥 좋은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한 게 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의를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또 그분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액 현금화를 했는데, 코로나가 향후에도 뭐 2년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닥을 치고 주가가 오른 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신 1년 만에 나오고 이런 네. 건 예측의 범위에 있는 게 네,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기적 같은 네. 일이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매번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돈은 뭐 분주하게 거래하는 사람한테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흐르는 게 주식 시장이다. 뭐 이렇게 버핏이 인내력이 얘기했는데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인내가 있는 사람에게 이동한다. 네. 예. 근데 원칙은 그러한데 또 막상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장이 올랐고 그리고 그럴 만한 여력이 패드가 있었는데 또 요즘에는 다들 패드 워치를 네, 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참 패드의 동향과 매크로의 밝은 이런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은데 2년 동안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수요를 죽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그런 네, 얘기일 네, 텐데 네,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뭐 이제 늘상 있는 얘기인데요. 이번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투자하다 보면 항상 있는 얘기인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위기는 정말 늘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위기로 보면 이제 가깝게는 뭐 코로나도 있고 또 2008년 금융위기도 있고 그 전에 닷컴 버블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위기였고, 근데 이런 큰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뭐 예를 들면 2011년에서 12년에 뭐 피그스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2015년에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뭐 있었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것도 그 즈음에 있었던 것 같고요. 16년에 영국 브렉시트가 있었고, 16, 17년에 또 중국의 뭐 사드 사태로 한알령이 있었고, 뭐 이렇게 수많은 정말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뭐 돌이켜 보면 예를 들면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고 할 때 그때는 또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 유럽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우려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 금리 급등이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해 못지않은 위기들이 늘상 있었던 거라서 실제로 뭐 이게 뭐 정말로 뭐 과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대공황이라든지 물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학습을 하고 결국 정부도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기업들도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IMF도 겪어내고 금융위기도 겪어내고 뭐 이거 코로나도 겪어낸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나름대로 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그거는 이제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서 이 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만큼 충분히 그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인지, 또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런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등의 포인트는 뭐가 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매번 달라진다. 항상 위기가 오고 회복이 오고. 그리고 개별 기업 단에서 그걸 극복할 만한 것들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변수가 적고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대상이니까. 그리고 크게 보면 좀 길게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들,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그냥 나쁘게 흘러가기만을 놔두지 않고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서 상황들을 돌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가 이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근데 사실 근데 가치 투자자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결국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투자를 하면 수가 없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거의 대화에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공급망 마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뭐 최근에는 뭐 물류 노조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요. 악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일어났던 악재들은 좀 기억에 멀리 사라져 버리고 최근 악재들이 좀 더 머리에 남지만 어쨌든 가지수 자체도 좀 많고 그리고 뭔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은 나는데, 어쨌든 통칭해서 이런 악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덜진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고 사건 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있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고 가장 심각한 위기처럼 항상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이 정도 위기는 늘상 있었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아까도 뭐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경제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 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게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뭐 저희가 개별 기업 분석에 쓰지만 실제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대표님은 이런 악재나 소위 말하는 그 뉴스들을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부해지는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흘려보내시거나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하시나요?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사실
뭐 대가들의 조언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피터 린치가 한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이 경제 전망을 하느라고 1년에 13분을 쓰면 그중에 10분은 버리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경제 전망을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제를 저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냥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네. 1년부터 꼼꼼히 한번 읽어보는 그래서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는 정도로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이제 뭐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겠다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면 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업들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경제 뉴스를 뭐 보긴 하지만 뭐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의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는 그런 경제 뉴스는 뭐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제 실제 개인 경험을 보면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 겪는 굉장히 큰 위기가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피터 린치의 조언을 무시하고 사실은 경제를 굉장히 깊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그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내부에 우리가 경제 분석을 꼼꼼하게 못해서 네. 이런 이제 사단이 난 거다. 그래서 막 그때 블룸버그도 막 들여놓고 네. 경제 데이터도 아침에 막 뽑아서 공유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독서 모임 하는 것도 있고 투자 모임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뭐 경제 관련된 서적도 뭐 열심히 찾아서 읽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박 대표님도 예외는 아니셨군요. 네, 그때 맞습니다. 그 바람에.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탑다운적인 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이제 한국 경제가 거의 망할 것처럼 대부분의 그때 나왔던 경제 서적들이 이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투자 의사 결정을 오히려 못 내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왜 피터 린치나 이런 대가들이 경제 전망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뭐 뼈저리게 깨닫고요. 네,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경제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저희는 이제 기관 투자자니까 애널리스트들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때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랑 전략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네. 진짜 그때는 세상이 망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2년 후에는 그분들이 거의 저희 사무실에 오신 적이 지금까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부르지 마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네. 다들 느끼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데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하고는 거의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문을 읽는 것도 이제 저랑 좀 비슷해서 제가 좀 덧붙이면은 저도 이제 매일경제 하나를 일면부터 꼼꼼하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정치 이슈나 이런 게 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을 더 꼼꼼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한 꼭지도 안 빠지고 다 매일 읽는데 그냥 저도 신문을 보면 세상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으로 속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그 전날 거를 종이로 보면 좀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종이신문 넘기면서. 그래서 가끔 지하철 타고 이제 종이신문 보면은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닥다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마음 편하게 그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이신문을 고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그냥 우리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도를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는데 또 어떤 때는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골라볼 거야. 신문 읽는데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요. 근데 생각보다는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건질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연관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뭐 버핏도 하루에 신문을 뭐 3-4부씩 읽는다고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정도는 파악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뭐 자꾸 떠나시고 또 좀 포기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좀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과거에 항상 그랬었잖아요. 열강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지치시고 결국에는 안 좋은 성적을 바닥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바닥에서 그거를 팔고 이제 침 뱉고 다시는 내가 주식을 하지 않겠다. 네. 사실 그러면서 누적되어서 2020년 전에 형성됐던 여론은 주식이라는 거는 하면 안 돼, 위험해, 뭐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대비돼서 쌓여왔던 그런 여론이었던 거잖아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향후에 또 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무거운 주식의 속성상 사실 뭐 급반등보다는 이렇게 좀 옆으로 좀 기다가 이렇게 좀 상당히 투자자들을 괴롭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업황이 좀 반전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고 이렇게 기는 기간 동안은 버티다가 그동안 이제 너무 답답하다, 진짜 주식에서 손을 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약간의 반등과 함께 대거 매도로 나와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낮은 가격에서 약간 반등했다는 이유로 또 다 포지션을 정리해서 또 그 이후에 뭐 수익을 못 먹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괜한 이제 또 네, 우려가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손실을 보다가 이제 그 손실이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 또 대부분 다 정리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작게 벌고 크게 잃는 거잖아요. 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뭐 프로라고 해서 뭐 타율이 뭐 8할 9할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벌 때는 좀 크게 벌고 잃을 때는 좀 적게 잃고,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제 가드를 이렇게 권투로 치면 세워가지고 좀 맷집 있게 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지친 것 같으면은 이제 공격해서 포인트를 네. 따는 것처럼 네. 그래야 되는데 개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좀 반대란 말이죠. 네, 이게 네. 어떻게 하면 극복될 수, 아니면 회의적이신가요? 극복에 네, 대해서. 그게 좀 저도 지금까지 뭐 하여튼 수많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 봤는데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게 이게 공부를 해서 이게 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기술적인 요즘, 측면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타고나기를 좀 투자에 적합한 기질을 갖고 타고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아까 소개했던 빅숏 같은 경우 그 주인공들을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 마이클 버리는 뭐 좀 주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다른 그 마크 바움이라는 분도 선생님한테 이제 네. 그 어려운 질문한 거. 네, 맞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네. 계속 사회에 회의적이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거는 기질적인 부분이라서 좀 뭐 타고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은가. 네. 좀.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 역시도 기질을 극복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해법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좀 가치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좀 흉내를 내보면서 성공 경험을 그래도 좀 쌓아 나가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런 방송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성공 경험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모든 게 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의 기질로 다 수렴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 3년 정도는 그냥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를 이 가치 투자를 공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뭐 최 대표님이나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뭐 20년, 30년 계속 검증해온 투자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벤자민 그레엄 이후로 뭐 100년 이상 검증된 투자 방식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6개월, 1년 해보다가 안 되면 지쳐서 이제 떠나고 이제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한 3년 정도 그냥 속는 셈 치고 네. 한번 뭐 가치 투자에 한번 빠져 보시면 네.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초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가치 투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올해 거의 한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저녁 식사를 모였습니다. 마침 그날 장이 폭락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치 투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시장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의 시간 동안. 개별적인 어떤 종목 얘기,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찰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뭐 K-팝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지 시장 계획이 정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네. 그리고 장이 폭락했다고 해서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걱정하고 이러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야 저거는 기질적인 문제지 저거는 뭔가 배워서 된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 주위에 같이 투자하는 뭐 지인들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면 다 종목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정말 거의 뭐 10마디 중에 한 마디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는 가급적 좀 무시하시면 좋겠다. 좀.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고평가주들이 급격한 조정을 보였고 국영제 기업들로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치주 사이클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제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가치주 시장이 돌아온 거 아니야. 그래서 코멘트를 따려고 이제 저한테 연락들도 가끔 하시는데 가치주 사이클이 왔다는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 가치주 이제 저는 사실 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구분하는 그 용어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아서 이제 저는 뭐 그거보다는 시장이 가치를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그 성장주 투자의 가장 최근에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게 2020년에 그 돈나무 누나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그때 이제 뭐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검토해봤더니 YTD로 최근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58%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산 그림처럼 그래프가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든지 또 제가 뭐 며칠 전에 그 매일경제에서 그 인터뷰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벤처캐피탈에서 심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했던 말인데 그간 스타트업 가치 평가에서 10년까지 내다보고 이익을 상상해서 기업 가치를 매겼는데 이 공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PDR이라는 지표가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예, 꿈이 네. 중요하다. 네. 누가 꿈이 더 큰가. 네. 그래서 거기에 베팅하는 정말 꿈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매기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통했다고 VC 심사역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도 보면 이제 과거에 뭐 그 사람들이 열광했던 뭐 쿠팡이라든지 사실 쿠팡 주가는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조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뭐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을 다 합쳐도 10조가 안 되는데 쿠팡이 100조라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기업이 지금 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를 보면서 하여튼 시장이 이제 과거에 꿈에 취해 있다가 지금 이제 가치를 좀 따지는 시기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주 자체가 뭐 확 또 수급에 의해서 네. 뭐 올라가고 뭐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올 초만 해도 이제 그 수익을 내는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그래서 아마 최 대표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올 초의 수익이 좀 네.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전 터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그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것도 가치 조정을 받고 있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비해서는 조정폭도 덜 빠지고 있긴 덜 하죠. 하고 네. 또 실적이 정말 탄탄한 기업은 오히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오르는 기업들이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가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좀 손에 잡히는 이익, 수익력, 네. 네,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주주들에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네, 그게 맞습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네. 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네, 맞습니다. 도달했다는 거고 저는 계속 이제 실적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실적을 따져서 투자하는 게 어렵기는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정말 험악한 장에서도 정말 신기한 게 아직 실적이 좋은 거는 또 주가가 반대로 오르는 경우들이 네. 나타나는 네. 걸로 봐서는 시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는 아닌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저희 소위 말하는 이 종목을 조금 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 좀 아이디어가 약하거나 좀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걸 팔고
그게 좀 더 반대로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갈아타고 하는데 네. 사실 음식료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리온을 네. 로 좀 갈아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사실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또 혼자 가격을 안 올리고 있어가지고 네. 이익 방어가 되겠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라는 의구심이 있다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월간 단위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제 4, 5월 실적이 나왔거든요. 깜짝 놀랄 깜짝 놀래. 실적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장이 안 좋은데 좀 아쉽다 이런 실적이 이런 장에서 나와서 근데 웬걸 그게 주가가 네. 거꾸로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시장이 완전히 지금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정도까지 기능이 마비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가치주 뭐 사이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책에서 보시거나 혹시 직접 경험했던 시기 중에서 어느 때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혼자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데 이제 뭐 경제 예측이 부질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부질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그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 닷컴 버블이 꺼지던 그 시기랑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SK텔레콤이 닷컴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로 뭐 여겨졌었는데, 엄청난 성장주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지면서 SK텔레콤이 반토막 나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그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돈을 버는 회사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던 그런 그렇죠. 시기여서요. 그 시기랑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마크 트웨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임을 탄다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라임이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약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맞추는 게 라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측면은 일견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을 보면 틀리고, 이런 게 이제 역사라서 이제 하여튼 그 성장주랑 가치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닷컴 버블 시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 정말 이제 70% 80% 빠지는 종목이 다수 나온다는 면에서는 저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뭐 펠로톤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한 11분의 1 토막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를 봤을 때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2000년, 2001년 그때가 비슷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출연하신 윤정업 대표님은 그 70년대 니프티 피프티랑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블로그 쪽에서도 옛날에 그 농구 천재님이 쓰신 그 70년대 그 해설해 놓은 게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70년대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인플레 시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70년대는 정말 극단적인 시기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 최근 한 뭐 150년 미국 주식 역사에서 가장 그 심각하게 하락했던 게 이제 1920년 대공황이었었고, 대공황을 제외하면 이제 그에 버금가게 하락했던 게 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인데, 과연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뭐 좀 생각이, 물론 세상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70년대를 자꾸 소환하는 것도 좀 지나친 두려움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사람들이 지금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도 뭐 나쁜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는 그거 역시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거 역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보면 또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을 회고할 때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싼 종목 정말 많았고 외국인 투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올 때 그때였는데, 미국의 대가들이 이렇게 수려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그분들이 그리워하는 건 70년대더라고요. 70년대 투자 차기 참 좋았지. 뭐 그때 A급 회사들이 PR이 뭐 3배, 4배 해서 거의 주워 담았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은 그때 이제 데스 오브 그 에쿼티라고 하는 정말 그 에쿼티의 학살 시기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또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그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시작하던 시기가 그 70년대 중후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피터 린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안 가져서 내 맘대로 그냥 막 투자를 물방 해도 고기만. 네. 정말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성과도 초반이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또 맞습니다. 마젤란 펀드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거품이 빠지고 사람들이 주식에 좀 관심이 없었던 뭐 그런 시기가 사실 투자하는 데는 훨씬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 네, 저 동의합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뭐 저희 이제 그 책 같은 것도 의뢰를 많이 받고 추천서 의뢰도 많이 받고 워낙 저희가 관련된 이제 책들도 많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또 새로 이제 가치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아는 가치 투자와 반대편에 있는 어떤 오해들을 많이 제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박 대표님 입장에서 이거는 좀 가치 투자에 대한 큰 오해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고 뭐 이래서 뭐 좀 그 가치 투자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하여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제 생각하고 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몇 개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가치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결국 워렌 버핏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첫 번째 규칙이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서 매 순간 매일, 매분기, 매달 또는 매년 나는 돈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조금이라도 나면 손절매를 해버리거나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나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좀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돈을 잃지 말라고 한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수익만을 이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보다는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를 해라. 수익보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춰라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설정한 타임 프레임 안에서 결국은 이제 내 아이디어대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빅쇼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는데도 그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오히려 계속 돈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큰 수익을 냈는데 이제 그것처럼 내가 설정한 타임 프레임 안에서 결국 내가 수익을 내느냐인 거지. 매분기, 매달, 매년 내가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겠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 부분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랑 같이 대치했었으면 굉장히 모순을 일으키는 버핏의 말 중에 또 하나가 뭐 요즘 유행어처럼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좋아? 약간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식료품 비유하시면서 식료품 가격 빠지면 너희 좋잖아. 주식도 똑같은 거야. 가격이 빠지면은 더 좋아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게 돈을 잃지 마라 하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 가치에 비해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가치를 너무 정확하게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엑셀에 수많은 수식을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ROE가 어떻게 되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하면 이 기업의 미래 수익이 어떻게 되니까 가치는 얼마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목표 시가총액 얼마, 목표 주가 얼마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다고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벌어들일까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건데 미래라는 거는 결국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가치를 잰다는 거는 대략 러프하게 범위로서 이 기업의 가치는
예를 들면 대략 뭐 1,000억에서 2,000억 뭐 이런 식으로 재는 거지. 이 기업의 가치는 뭐 1,500억이다. 뭐 이렇게 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가치를 구하려고 하고 그 가치를 구할 수 있는 뭐 마법 공식 같은 거를 네.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치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제가 그 출신 주식 투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네. 가끔씩 한번 가서 그 후배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이제 심사해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만든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씁니다. 네. 이론적인 배경도 탄탄하고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 파트에 들어가면은 그 조를 짜서 하는데 항상 팀장,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밸류에이션 파트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거고 뭐 가정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숫자 하나, 목표 시가총액 얼마, 뭐 상승 여력 얼마, 그래서 이거는 사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 심사하다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저렇게까지 따져서 밸류에이션 안 하는데 네. 애들이 더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 앞에 논리들, 이 투자 아이디어나 혹은 잘못됐을 때 어떤 방비책이라든지 혹은 기업의 퀄리티 이런 걸 더 많이 재고 결국은 한 3년치 정도의 이익 추정과 PR 밸류에이션 정도를 네. 쓰거든요. 네. 그래서 ROE 감안해서 PBR도 좀 보고 그 네. 정도인데 네. 그 친구들은 뭔가 여러 가지 그 공식을 통해서 한 가지 숫자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네. 저 친구들 오히려 이 프로의 세계 입문해서 우리 회사 들어오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하여튼 저는 가치는 그냥 상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가끔 나와서 얘기했던 뭐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 가치 평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뭐 간략하게 뭐 얘기를 드리면 이 여행사가 2017년에 이익이 제일 잘 나왔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해외여행을 가서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던 어떻게 보면 여행사의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는데 조선기. 예. 네. 그때 이제 한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왔었고 2019년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나왔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여행도 사람들이 안 가던 그러니까 여행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한 70억 정도를 벌었는데 뭐 이제 대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업황이 안 좋을 때 한 70억 벌고 업황이 굉장히 좋으면 150억도 버는 회사구나. 그러면 대략 한 100억 정도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뭐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줄 거냐 뭐 보통 여행사들이 뭐 평균 퍼가 한 20배 정도를 받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여행사가 아니니까 좀 할인을 해서 한 10배 정도를 준다고 치면 100억에 10배면 한 1,000억을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평균에 한 20배를 준다고 하면 뭐 2,000억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2천억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략 이 회사의 가치는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는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가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가치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이렇게 다 상식에 기반해서 업황이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시총이 500억이면 이거는 너무나 누가 봐도 너무나 싼 거고 이 회사의 시총이 뭐 4천억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비싸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면 저는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업 가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범위인데 네. 그 대학생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의외로 저희가 프로지만 그 친구들은 저희가 더 정교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매한 시가총액보다는 확실하게 이 아래에 있는 거를 찾아서 이 평균 회귀를 노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더 정수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이제 처음 얘기랑 좀 결부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 한 번씩 공부해 볼 분이 이제 워런 버핏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또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게 가치 투자하면 워런 버핏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워런 버핏을 따라서 워런 버핏의 투자를 그대로 한번 어떻게 복제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일반인이 워런 버핏을 복제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 뭐 한 17분을 인터뷰해서 이제 그 사람의 가치 투자 철학이나 가치 투자 방식을 소개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그 17분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떤 획일적인 방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스타일도 있고 또 최 대표님의 가치 투자 스타일도 있고 제 스타일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가치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가치 투자하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렌 버핏을 무조건 모방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방식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 일반인이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수많은 투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시간적이라든지 또 금전적으로 네. 또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가치 투자 방식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투자자의 탄생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저는 이 17분 중에서 월터 슐로스 챕터가 네.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워낙 희귀한 인터뷰기도 하고 슈퍼 투자자시잖아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의 직계 제자이기도 하고 버핏이 항상 이제 내 자랑스러운 친구, 투자 정말 잘하는 친구라고 소개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스타일은 버핏이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이 내 친구고 같이 공부한 그 동료지만 실제로 일도 같이 했었었고, 그런데 나는 버핏처럼 할 자신이 없다라고 그 투자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범인들은 흉내조차 내기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고 그 비즈니스의 어떤 미래를 좀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다. 근데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굉장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저도 버핏을 지향을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범접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애초에 버핏은 제가 뭐 이렇게 범접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7분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저 자신이 공감이 많이 됐던 분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이고요. 그분의 투자 방식이 저랑 좀 가장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책도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오랜만에 나온 양서라는 가치투자 양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즘에 좀 주목하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나 뭐 산업 흐름 뭐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어떤 걸 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종목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소비의 흐름도 그렇고 거시경제 흐름도 그렇고 뭐 원가의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변곡점이잖아요.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시기에 어떤 변화나 혹은 향후의 트렌드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70년대도 소환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제 평소의 투자 아이디어대로 계속 기업 발굴을 계속 해나가는 편이고요. 저 자신이 이제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역발상 투자자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저 자신도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이제 저는 오히려 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박 대표님 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보통은 뭐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오르면 막 5, 60%, 막 100%씩 이렇게 오르는 게 원자재 가격인데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해도 제품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품 가격은 올려봐야 뭐 한 10%, 15% 이렇게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제품 가격을 올려도 그 원자재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 원자재 가격은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원자재 가격은
반드시 이제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 공급이 늘든 뭐 수요가 네, 뭐 줄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이 밀을 심게 될 테고,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 석탄, 예. 석탄이 오르면 결국은 뭐 광산을 개발하게 될 테고, 그리고 뭐 펄프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 결국 나무를 심게 될 테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급이 쏟아지면서 결국 원자재 가격은 다시 폭락하게.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네, 해소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급락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근데 제품 가격은 한 번 올리면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물론 이제 제품 가격도 뭐 조정을 나중에 하긴 하지만 제품 가격은 뭐 10% 15% 올리고 나서 나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 1, 2% 2, 3% 빠지는 게 일반적이라서 결국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 기업의 수익이 급증하는 구간이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업들을 실적이 잘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실적이 망가질 때 사서 원자재 가격이 빠질 때까지 이제 저는 타임프레임이 한 2, 3년 보고 투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타임 프레임이 워낙 기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이기도 하고, 네. 사실 월터 슐로스를 다시 소환을 해보면 네.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워낙 극도의 역발상 투자를 하신, 정말 완전 쩔고 있는 회사를 주로 보시니까 오히려 기업 탐방을 일부러 안 가신다고. 왜냐면 네. 기업 탐방 가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오히려 못 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가보면 이거 사기가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네, 네. 어떻게 그거 극복을 하세요? 탐방 가시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발빠르게 교체 매매를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그냥 사놓고 뭐 2, 3년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저한테 기질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고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2, 3년 기다리고 2, 3년 후에 뚜껑을 열어볼 생각으로 우리 회사에 돈을 맡겨라. 당장 뭐 사자마자 수익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업은 우리가 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기질적으로 그게 저한테 잘 맞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저는 3년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여행사도 사실 네, 그랬었죠. 맞습니다. 예. 여행사도 사실은 코로나 끝나려면 한 2, 3년 걸릴 테니까 2, 3년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뭐 코로나 끝나기도 전에 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주가는 이미 다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업들도 사실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타이어 회사들도 지금 뭐 천연 고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거기다 물류비까지, 네, 물류비까지. 아주 네. 그런데 고생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이게 실적이 정상화되려면 저는 한 2,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빨라서 한 2, 3년 전에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더라. 대신 이제 시간 네. 자체는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네, 맞습니다. 좀 일찍 당겨지면은 네. 이제 기사 문칠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물론 한 개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제 생각대로 안 되고 버티기 힘들죠. 정말 오래 예.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여러 개 찾아서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은 생각보다 빨리 반영을 해주고 또 어떤 네. 기업은 굉장히 느리게 반영을 하고 해서 그래서 분산 투자가 또 맞습니다.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월터 슐러스도 그래서 네. 이제 그 중에서 슈퍼 인베스터 중에서는 분산 정도가 가장 높은. 네. 예. 그래야지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 기업이 줄어드는 시장이 점점 과점화가 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 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제 경쟁 기업이 줄어들고 과점화가 되면 결국 기업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고객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갑을 관계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최근에 국내 산업에서 그런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 꽤 여러 곳에서 제가 볼 때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 업황 자체가. 네. 그리고 또 기업들 자체가 서로 좀
하여튼 과거에 출혈 경쟁을 하던 거여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멸하겠구나 뭐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시멘트 산업도 그렇고 뭐 골판지 산업도 그렇고 네. 또 최근에 뭐 빙과 산업 같은 경우도 빈가가 이제 사실상 두 개 회사로 이제 4개 회사에서 줄어들죠. 2개 회사로 예. 줄어들고 그래서 산업 곳곳에서 그렇게 과점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력이 점점 세지는 그런 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데들도 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버핏 흉내를 한참 이제 낼 때 한국의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주식을 많이 네, 샀거든요. 네. 뭐 제과, 음료. 근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사야 돼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게 됐나를 봤더니 IMF 때 그 헛짓거리 했던 네. 그 제과 업체들 음료 회사들이 해태음료. 아웃이 되면서 네. 이게 사실상 과점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산업적인 변화, 공급자가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이게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당시에는 볼만한 안목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기업의 체력을 높여주는 환경 변화 요인으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회사들이 다 그런 기억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최근에 그때랑 비슷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잘 대응하거나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보고 계신 상황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가 제일 극심했던 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70년대인데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주주 서한을 보면 버핏이 인플레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버핏도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웠던 그런 걸 많이 엿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버핏이 내렸던 결론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인플레 대응을 하려면 결국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을 투자해야 인플레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버핏이 내렸던 결론이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 없으면서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최고의 대응 방안이다라고. 그러면서 뭐 항상 시즈 캔디 얘기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버핏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이제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밑받침에 깔려 있는 거고 이제 실제 투자 아이디어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역발상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고 또 최근에 제가 뭐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게 기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또 찾아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신제품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제 지금 주가에 그 기존 사업의 그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신제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 그 수익도 증가할 뿐더러 또 멀티플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사실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려면 수익의 증가만으로는 안 되고 네. 결국은 멀티플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 멀티플이 바뀌려면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장에 보여주고 그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류의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존 사업이 새로 조명을 받게 되고 근데 이 새로운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쯤 이 주가가 다시 그것들을 반영해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익과 멀티플이 함께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면서 큰 수익이 나는 저도 이제 그런 투자를 즐기는 편인데 그러려면 이 기업들이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의욕이 아직까지 있고 네. 최대 주주들이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 그런 신사업들을 벌리는 것 같거든요. 또 IMF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또 완전히 비관련까지는 많이 가지는 않고 본인 그 관련 산업 내에서 계속 그런 확장들을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건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제조나 서비스 분야에서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가 정신은 살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다시 얘기하면 좀 저평가돼 있고 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다라는 네.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미국 시장으로도 많이 이미 떠나셨고 네. 이미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좀 갈라치기가 돼버린 상황인데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싼 기업이 좀 많다. 많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보다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사업이나 뭐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있고 뭐 의류 업체도 있고 뭐 이런데 만약에 미국인이 이 회사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과연 미국인이 나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은 내가 잘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미국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사업 보고서를 읽기도 용이하고 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그 기업을 좀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한국 네. 주식 투자가 쉽지 않나 저는 근데 생각을 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희 그 가치 투자들 종목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잘 모르겠는 종목들, 처음 보는 회사명들,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나 네. 뭐 B2B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미국 가면은 너 나이키 몰라? 애플 몰라? 뭐 룰루레몬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기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투자하고 저는 똑같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대표 주식인 한국 주식 사야겠다. 이거 삼성전자 사야겠다라고 하는 거랑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데 그 기업을 다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본 나이키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결국은 투자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한국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이제 현지 네. 지식, 현지 네. 국가에 대한 지식이나 네. 산업에 대한 지식, 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지만 삼성전자를 정말 잘 알아서 투자한다기보다는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미국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통 질문입니다. 이 출연자분들께 제가 여쭙는 내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해야 되는 일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를 꼽아 주십시오. 네. 사실 한 가지만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굉장히 많아서, 많고, 예. 네,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한 가지만을 꼽자고 하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그 수익을 내는 거는 이 변동성을 견디는 대가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레이엄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심적으로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워렌 버핏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그 주식이 마이너스 50% 폭락이 오더라도 그걸 그냥 태연히 견딜 수 있어야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내가 심적으로 견뎌낼 수 없다면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버핏이 조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심적으로 대비를 하라는 얘기는 그 정도 하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재정적으로 그걸 견디려면 결국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가 1년 후, 2년 후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잠깐 1년 여유가 생겼다고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기간이 오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재정적인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요거를 좀
네, 말씀드리고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네, 뭐가 그리고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급함 때문에 아닌가 기다리는 싶습니다. 거를 못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이제 30%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 70%가 기다림의 결과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너무 조급해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조급함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하락장이 한 1년 됐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옛날에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제가 옛날에 경영서적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베트남군한테 붙들려 가지고 8년 동안 굉장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그걸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풀려난 미국의 스톡데일 장군의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패러독스가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 그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경제 서적 중에 이제 굿투 그레이시라는 그 짐 콜린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짐 콜린스가 그 스톡데일 장군을 만나서 그 시기를 이제 당신은 견뎌냈는데 그 시기를 못 견뎌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네. 이제 물어봤더니 낙관주의자들이 그 시기를 못 견뎌냈다고 내일 합니다. 당장 나갈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은 올 크리스마스 때 정도 되면 나갈 수 있겠지. 근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내년 뭐 부활절이 되면 나갈 수 있겠지. 또 내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뭐 또 별일이 안 일어나고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닫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 포기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견디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요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거는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풀려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내일 반등이 나올 거야. 네. 혹은 3개월 뒤에는 원래 내 원본까지 회복을 할 거야. 네. 뭐 이런 걸로 대치해서 봐도 네, 맞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이 바닥이면 제일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 후가 바닥일 수도 있고 3개월 후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후가 바닥일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제 너무 뭐 지금이 바닥일 거야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좀 더 오래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을 갖는 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들 좀 명심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와 마인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잘 현명하게 이런 하락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모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